조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저도 유가족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56입니다. 지금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봄볕이 따사롭게 들어오고 베란다에 제가 키우는 화분들이 예쁘게 꽃을 피웠네요. 평화로운 오후입니다. 하지만 1년 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혔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장에 낯선 여자가 나타나면서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거짓말이 됐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충격적이었던 사건에 대한 거예요. 배신, 분노, 그리고 놀라운 반전까지.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남편 민수와 제가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1993년 봄, 회사 야유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최은주 씨, 맥주 한 잔 어때요? 환하게 웃는 남자. 눈이 초승달처럼 접히는 게 매력적이었죠. 2년 후 결혼식 날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은주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나도 당신을 평생 사랑할게요. 그때의 나는 이 평화가 가장 위험한 착각이라는 걸 몰랐어요. 신혼초는 정말 행복했어요. 강남의 작은 투룸 전세, 돈은 없었지만 사랑은 넘쳤죠. 계획대로 아이가 셋 생겼어요. 1997년 준호, 1999년 준서, 2002년 지민이. 은주야, 고생했어. 우리 딸까지 낳아줘서 고마워. 셋째 딸을 낳았을 때 민수는 눈물까지 흘리며 기뻐했어요. 2005년 남편이 부장으로 승진하고 대치동 아파트를 샀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완벽한 부부였어요. 최은주 씨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가정적이고 능력도 있고.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뿌듯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게 2013년쯤이었을까요? 민수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여보, 나 헬스 등록했어. 갑자기 왜? 당신 운동 싫어하잖아. 나이 먹으니까 건강 챙겨야지. 아이들한테 부담 주기 싫잖아.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헬스장이 집에서 30분이나 떨어진 곳이었어요. 왜 그렇게 먼 데를 가요? 집 근처에도 헬스장 많은데. 거기가 시설이 좋대. 그리고 회사 사람들도 많이 가고. 남편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 의심하지 않았죠. 남편은 매주 목요일마다 늦게 들어왔어요. 여보, 오늘도 늦네요. 응, 거래처 미팅 있어서 저녁 먹고 올게. 또요? 목요일마다 거래처 미팅이에요? 큰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그래. 이해해줘. 저는 이해했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금요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주야, 금요일은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매주요? 요즘 회사가 바빠. 팀워크 다지려고 자주 모이거든. 그렇게 목요일, 금요일은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게 당연해졌어요. 2015년쯤엔 주말에도 자주 나갔어요. 여보, 토요일에 골프 약속 있어. 일요일엔 집에 있죠? 일요일은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매주 밖에만 있네요. 미안. 다음 주말엔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게. 하지만 다음 주말에도 남편은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남자들은 원래 밖에서 노는 거 좋아하잖아. 스트레스도 풀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더 있었어요.
민수가 갑자기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 넥타이 어때? 좋은데요?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멋부려요? 나도 나이 먹는데 좀 젊게 입어야지. 그리고 향수. 남편은 원래 향수를 안 뿌리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비싼 향수를 사더라고요. 여보, 이 향수 좋네요. 새로 샀어요? 응, 백화점에서 추천받아서. 근데 좀 진한 거 아니에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래. 저는 그냥 남편이 자기 관리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중년 남자들이 다 그러는 거라고. 하지만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이었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항상 뒤집어 놓기 시작했어요. 여보, 전화 왔는데요. 아, 내가 받을게. 남편이 황급히 휴대폰을 낚아채듯 가져갔어요. 그리고 화장실이나 베란다로 가서 통화했죠. 누구예요? 회사 사람. 업무 얘기. 집에서까지 업무 전화를 받아요?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그래. 밤에 자려고 할 때도 민수는 휴대폰을 침대 옆이 아니라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한 번은 제가 휴대폰을 보려고 했어요. 여보, 휴대폰 좀. 왜, 뭐 필요해? 민수가 빠르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니, 그냥 시간 보려고. 시계 있잖아. 남편의 반응이 너무 과해서 이상했어요. 뭘 숨기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저는 묻지 않았어요. 물어봤자 의심하는 거야? 라며 화낼 게 뻔했으니까요. 한 번은 우연히 민수의 카드 명세서를 봤어요. 화곡동 땡땡마트 5만 원. 화곡동 땡땡 약국 3만 원. 화곡동. 우리 집은 대치동이고 민수 회사는 강남구 역삼동인데 왜 화곡동에서 장을 보고 약을 사지? 여보, 화곡동에 아는 사람 있어요? 응? 화곡동. 왜? 카드 명세서에 화곡동 결제가 많길래. 아, 거기 거래처 있어서 가끔 가. 근처에서 점심 먹고 그러지. 그럴듯한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명세서를 자세히 보니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집중적으로 화곡동 결제가 있었어요. 이상하네. 근데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겠지.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확실히 물어봤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무서웠어요. 진실을 알게 되는 게. 설마 우리 남편이 바람을 피울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속였어요. 2020년 코로나 시기에는 민수가 더 자주 늦었어요. 여보, 재택근무인데 왜 밤늦게 들어와요? 회사 가서 일 처리하고 왔어. 집에선 집중이 안 돼서. 그래도 매일 밤 10시 넘어 들어오는 건. 은주야, 나 지금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서까지 잔소리야? 민수가 짜증을 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죠.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어요. 남편은 점점 더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엄마, 아빠가 요즘 너무 집에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딸 지민이가 물었어요. 아빠 바쁘시잖아. 이해해야지. 그래도 주말마다 골프, 등산 가시고 우리랑 시간을 안 보내시네요. 어른 되면 다 그래. 걱정 마. 저는 딸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사실은 저도 서운했는데. 그리고 2023년 3월 15일 민수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1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다는 걸, 목요일, 금요일마다 화곡동 그 집으로 갔다는 걸, 주말에 골프 간다던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모든 걸 알게 된 건 장례식장에서 그 여자가 나타난 후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30년 결혼 생활 중 최소 10년은 거짓말이었다는 걸, 제가 본 민수는 반쪽짜리 남편이었다는 걸,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그날 아침은 평범했어요. 남편 정민수는 평소처럼 7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했죠.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거래처 미팅이 있어서. 민수는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그래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저녁은 차려놓을게요. 응, 다녀올게. 현관문이 닫혔어요. 그게 남편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정민수 씨 보호자이신가요?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네.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인데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지금 갑니다.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병원까지 가는 30분이 30시간처럼 느껴졌죠. 제발 무사하길. 병원에 도착했을 때 큰아들 준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엄마, 준호야, 아빠는 어떻게 됐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지금 수술실에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우리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작은 아들 준서도 달려왔고 딸 지민이도 왔어요. 아빠 괜찮은 거죠? 21살 막내딸 지민이가 울먹였어요. 그럼 괜찮을 거야. 아빠가 얼마나 건강한데.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3시간이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유가족분들. 의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최선을 다했지만 환자분이 끝내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심근경색이 너무 광범위했고 뇌 손상도 심했습니다. 유감입니다. 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안 돼요. 지민이가 바닥에 주저앉았고 준호와 준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 새 아이의 아버지, 그 사람이 갑자기 떠나다니. 엄마, 준호가 저를 안았어요. 그제야 눈물이 났어요. 여보, 장례식은 서울 시내의 한 장례식장에서 치렀어요. 민수가 다니던 회사가 큰 건설회사라 조문객이 정말 많이 왔어요. 회사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저는 상주석에 앉아 사람들을 맞이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 사장님 참 좋은 분이셨는데. 유감입니다. 고맙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하고 절을 받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어요.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조문객들 사이로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는데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죠. 외모가 꽤 예쁜 편이었어요. 그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8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친척인가? 근데 본 적이 없는데. 여자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저를 똑바로 쳐다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참을 저를 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김소희라고 합니다. 네, 조문 감사합니다. 조문하러 온 게 아니에요. 네. 여자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저도 유가족입니다. 뭐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유가족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당신 누구예요? 옆에 있던 큰아들 준호가 나섰어요. 여자는 준호를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난 정민수 씨의 여자였어요. 10년 동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정민수 씨의 아들이고요. 여자가 옆에 있던 아이를 가리켰어요.
아이는 겁먹은 듯 여자 뒤에 숨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정민수 씨는 10년 동안 저랑 같이 살았어요. 이 아이 아빠고요. 주변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이 수군거리고 친척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말도 안 돼. 당장 나가요.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나갈 이유 없어요. 난 정당한 유가족이에요. 그리고 내 아들한테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고요. 그 여자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상속? 지금 무슨? 준서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나 변호사 선임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그녀가 소리쳤어요.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대체 무슨 30년 결혼 생활, 믿었던 남편, 그 모든 게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장례식은 엉망이 됐어요. 결국 경비를 불러서 그 여자를 내보냈지만 장례식장 분위기는 이미 망가진 후였죠.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회사 사람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아이들과 함께 장례식장 상담실로 들어갔어요. 엄마, 저 여자 말, 진짜일까요? 지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아빠가.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엄마, 일단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만해. 너희 아빠는 그럴 사람 아니야. 저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불안이 자라고 있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늦지? 출장이 왜 이렇게 많지? 휴대폰은 왜 항상 뒤집어 놓지? 의심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3일장을 치르고 남편을 화장했어요. 그리고 납골당에 모셨죠. 그 후 일주일, 저는 민수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재, 옷장, 책상, 그리고 민수의 서류 가방을 열었을 때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월세 계약서,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월세 50만 원. 날짜를 보니 10년 전부터였어요. 손이 떨렸지만 더 찾아봤어요. 10년 동안 매달 김소의 명의 계좌로 150만 원씩 송금한 내역. 이게 뭐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 여자의 말이 진짜였어요. 남편은 정말로 10년 동안 다른 여자와 살았던 거예요. 엄마, 준호가 서재로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준호도 서류들을 봤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것 같구나. 눈물이 흘렀어요. 화도 나고 서러웠지만 무엇보다 허무했어요.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을 속였어. 나를. 준서와 지민이도 왔어요. 아이들도 충격에 빠졌지요. 아빠가 어떻게 우릴. 지민이가 울었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아 울었어요. 믿었던 남편, 아버지의 배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큰아들 준호가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준호는 평소에 아버지를 무척 존경했거든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고 늘 말했었죠. 엄마.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잠 못 잤구나. 네. 자꾸 생각나서요. 아빠가.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호야,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엄마는 괜찮으세요? 30년을 속였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저 회사 휴가 낼게요. 며칠간은 집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 준호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준호 회사 상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준호 어머님이시죠? 저는 준호 씨 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준호 씨 괜찮은가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회사에서 소문이 좀 돌아서요. 아버님 장례식 때 내연녀가 나타났다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게 걱정돼서 전화드렸습니다. 준호 씨가 예민해할 것 같아서요.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들으면 상처받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호 방으로 갔어요. 준호야. 네, 엄마. 회사에서 팀장님한테 전화 왔는데 소문 났다죠? 준호가 쓰게 웃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아빠 때문이죠. 준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항상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회사에서도 정민수 이사 아들이라고 소개하면 다들 부러워했거든요. 능력도 있고 인품도 좋은 분이라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의 아들이 됐잖아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준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동정하는 눈빛, 수군거리는 눈빛. 저 못 견디겠어요. 준호야. 엄마, 저 아빠 보러 안 갈래요. 평생.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내 아빠잖아. 아빠? 그게 아빠가 할 짓이에요? 준호가 소리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작은 아들 준서는 다른 방식으로 힘들어했어요. 준서는 원래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아빠 일 이후로 완전히 변했어요. 준서야, 밥 먹어라. 배 안 고파요. 그래도 먹어야지. 며칠째 제대로 안 먹잖아. 준서는 밥을 거의 먹지 않았어요.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어느 날 밤 준서 방 앞을 지나가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준서야.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어요. 준서야, 왜 그래? 엄마. 준서가 이불을 벗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엄마, 저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응, 알아. 준서는 여자친구 수진이와 내년 5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어제 수진이 부모님한테 전화 왔어요. 무슨 전화? 결혼 연기하자고요. 뭐? 수진이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요즘 소문 들었다고. 저희 아버지한테 내연녀가 있었다는 소문. 그래서 혼사를 다시 생각해 보자고. 준서가 또 울먹였어요. 그래서 뭐래, 수진이는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의 결혼까지 무산될 판이라니. 준서야, 엄마가 수진이 부모님한테 전화해 볼게. 됐어요, 엄마.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준서야,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제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준서는 그렇게 말하고 방문을 닫았어요. 막내딸 지민이는 가장 어려서 그런지 충격이 더 컸어요. 엄마, 저 학교 그만 다닐래요. 뭐? 왜? 친구들이 수군거려요. 지민이 아빠 바람 피웠대. 내연녀 있었대. 지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누가 그래? 다들요. SNS에도 올라왔어요. 익명 게시판에 정민수 이사 내연녀 있었다는 글이. 그게 교수님한테도 들었어요. 아빠 회사 동료 자녀가 같은 학교 다니는데 그 친구가 교수님한테 말한 것 같아요. 지민이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엄마, 저 아빠가 너무 미워요. 어떻게 엄마한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지민아, 아빠는 우리를 사랑한 적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 아빠는 너희를 사랑했어. 거짓말. 사랑했으면 그런 짓 안 해요. 지민이가 소리치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문이 세게 닫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당신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며칠 후 우리 가족은 낙골당에 갔어요. 낙골당에 모신 남편의 유골함 앞에서 우리는 각자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빠, 지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왜 그랬어요? 왜 엄마를 배신했어요? 우리가 뭐가 부족했어요? 엄마가 뭐가 부족했어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 저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아빠 때문에 무산될 것 같아요. 준서가 말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제 결혼식에 와주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는 아빠 없이 결혼해야 해요. 아니, 결혼조차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빠, 전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이제는 아빠 생각만 하면 화가 나요. 회사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때마다 아빠 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는 아빠 용서할 거예요? 지민이가 물었어요. 모르겠다. 전 용서 못해요. 평생.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형, 그래도 아빠잖아. 아빠? 그런 사람이 아빠야? 그렇지만. 준서야, 너는 아직도 아빠 편 들어? 아니, 그게 아니라. 형제가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그만해. 둘 다. 제가 소리쳤어요. 아빠 앞에서 싸우지 마. 제발. 아이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여보, 보이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거실에 앉았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 엄마도 화나고 배신감 느끼고 너희들도 마찬가지겠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우리 인생까지 망치는 거야. 그럼 어떡하라고요? 준호가 물었어요. 견뎌내야지. 함께. 아빠가 없어도 아빠가 우릴 배신했어도 우리는 가족이야. 엄마랑 너희 셋. 우린 서로에게 서로가 있잖아. 저는 아이들의 손을 하나씩 잡았어요. 준호야, 회사 사람들 수군거리면 무시해. 내 실력으로 보여줘. 네. 준서야, 수진이랑 결혼해. 엄마가 수진이 부모님 설득할게. 우리 준서가 얼마나 좋은 아들인지 보여줄 거야. 엄마. 지민아, 학교 계속 다녀. 친구들 말에 신경 쓰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네, 엄마.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눈물을 흘리면서요. 우리 힘내자. 알았지? 네, 엄마. 그렇게 우리는 다짐했어요. 무너지지 않겠다고. 아빠의 잘못이 우리 인생을 망치게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다음 날,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최은주 씨죠? 김소희입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오세요. 상속 문제 논의해야죠. 상속? 당연하죠. 내 아들도 정민수 씨 아들이에요. 상속받을 권리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내일 오후 2시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겼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전쟁이. 다음 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갔어요. 우리 측 변호사도 대동했죠. 남편 회사의 고문 변호사였던 이준혁 변호사님이었어요. 회의실엔 이미 김소희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왔네요. 그녀가 비웃듯 말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소희 씨, 당신이 정말 우리 남편이랑 10년 동안 만났어요. 그리고 아이도 낳았고요. 그녀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증거 있어요? 이준혁 변호사가 물었어요. 당연하죠. 그녀의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월세 계약서, 송금 내역, 사진들. 심지어 민수와 그녀가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여행 사진, 식당 사진, 아이와 함께 있는 사진. 이 사진들은 10년 동안 찍은 거예요. 정민수 씨는 매주 목요일, 금요일은 저희 집에서 잤어요. 주말에도 한 달에 2번은 저희랑 보냈고요. 그녀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목요일, 금요일. 민수가 회사 일로 늦는다고 했던 바로 그날들. 그래서요. 뭘 원하는 거예요? 준호가 차갑게 물었어요. 당연히 상속이죠. 제 아들도 정민수 씨 아들이니까 법적으로 상속받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혼외 자식이 상속을 받는다고요? 이준혁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민법상 혼외자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물론 적자의 절반이지만요. 그녀의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민수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회사 지분 30%, 강남 아파트, 예금까지 합치면 대략 50억 정도 될 거예요. 50억? 지민이가 숨을 삼켰어요. 절반이면 25억. 제 아들 몫은 그중 일부겠죠. 한 7, 8억 정도? 김소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말도 안 돼요. 당신은 남의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에요. 제가 소리쳤어요. 파탄? 저도 피해자입니다. 10년 동안 숨어서 만나야 했어요. 명절도 혼자 보내고 아이 아빠라고 떳떳하게 소개도 못하고.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정민수 씨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당신이랑. 뭐라고요? 10년 전부터 계속 말했어요. 아이들 다 크면 이혼하고 저랑 재혼하겠다고. 그런데 시간만 끌고. 그녀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거짓말. 남편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어차피 이제 상속 문제만 해결하면 되니까. 김소희는 냉정했어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양쪽 다 물러서지 않았거든요. 일단 유전자 검사부터 하죠. 그 아이가 정말 고인의 자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좋아요. DNA 검사하죠. 결과 나오면 다시 만나요. 김소희가 동의했어요. 일주일 후 DNA 검사를 했어요. 남편의 유골에서 샘플을 채취하고 아이의 유전자를 채취했죠.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 그 2주 동안 김소희는 계속 우리를 괴롭혔어요. 처음 찾아온 곳은 준호의 회사였죠. 정준호 씨 나와요. 내 아들 상속권 인정하세요. 어느 월요일 오전 김소희가 준호 회사 로비에 나타났어요. 회사 직원들이 모두 쳐다보는 가운데 그녀는 소리를 질렀어요. 정민수 씨는 제 남자였어요. 그리고 내 아들 준우는 정민수 씨 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손님.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내가 왜 조용히 해야 돼요? 내 아들 권리 찾는데. 그녀는 준호가 일하는 14층까지 올라가려고 했어요. 경비들이 막았지만 이미 회사는 발칵 뒤집혔죠. 준호한테 연락이 왔어요. 준호 씨,
1층에 무슨 일 있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준호는 황급히 1층으로 내려갔어요. 김소희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준호 씨, 어머니 좀 설득해요. DNA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그 전에 생활비라도 좀 주라고요. 생활비요? 당연하죠. 준우도 정민수 씨 아들인데 당연히 생활비 받을 권리 있죠. DNA 결과도 안 나왔는데 무슨. 그럼 결과 나올 때까지 우린 굶으라고요? 정민수 씨가 살아있을 땐 매달 150만 원씩 줬어요. 그 돈으로 살았는데 이제 없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녀가 큰 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듣게 되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지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변호사를 통해서. 변호사? 변호사 만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난 지금 당장 돈 필요하다고요. 결국 경찰이 출동했어요. 김소희를 강제로 데려갔죠. 준호는 그날 상사한테 불려갔어요. 준호 씨, 죄송한데 개인 사정이 회사까지 영향을 미치면 곤란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씨, 혹시 한동안 휴직하는 건 어때요? 네. 소문이 좀 가라앉을 때까지요.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아서. 준호는 결국 한 달 휴직을 했어요. 그날 저녁 준호가 집에 왔을 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준호야, 무슨 일 있어? 휴직했어요. 뭐? 왜? 회사 분위기가. 제가 있으면 다들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요.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김소희, 어떻게 이럴 수가. 그 다음으론 우리 집에 찾아왔죠.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계속 울렸어요. 누구세요? 인터폰을 보니 김소희였어요. 최은주, 나와. 내 아들 권리 찾아줘. 집에 오지 마세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불러. 경찰 와도 나 안 가. 그녀는 문 앞에서 30분 동안 소리를 질렀어요. 최은주, 당신 남편이 내 인생 10년을 망쳤어. 보상해. 내 아들, 정민수 아들이야. 상속 받을 권리 있어. 나와. 안 나오면 여기서 밤새 소리 지를 거야. 이웃들이 다 나왔어요. 저희 동네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웃들에게 사과하며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와서 그녀를 데려갔지만 다음 날 또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결국 저는 이준혁 변호사의 조언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김소희 씨가 일정 거리 안에 못 오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신청하고 일주일 정도요. 그 일주일 동안 그녀는 우리를 계속 괴롭혔어요. 지민이가 다니는 학교까지 찾아왔죠. 엄마, 학교에 그 여자가 왔어요. 지민이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했을 때 김소희가 서 있었어요. 김소희, 어머, 최은주 씨. 지민이 친구들한테 사실 좀 알려줬어요. 지민이 아빠가 내 남자였고 내 아들이 지민이 이복 동생이라는 거려. 당신, 정말, 뭐, 때릴 거예요? 그럼 폭행죄로 고소하면 되니까. 그녀가 도발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어요. 차 안에서 지민이가 울었어요. 엄마, 친구들이 다 알았어요. 저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학교 옮기고 싶어요. 지민이의 말에 제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이준혁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김소희가 계속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이 곧 나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DNA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온다고 했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이 악몽이 끝나니까. 최은주 씨, 혹시 몰라 그러는데 김소희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요. 너무 집요하게 괴롭히잖아요. 보통 내연녀들은 이렇게까지 안 합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립 탐정을 고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소희의 과거를 파헤쳐 보는 거죠. 좋아요. 그렇게 해요. 사립 탐정 강민재 씨를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베테랑 탐정이었죠. 김소희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과거 경력, 인간관계,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알아봐지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이틀 후 강민재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처음엔 별다른 성과는 없었죠. 김소희, 38세. 10년 전까지 룸살롱에서 일했고 그 후로는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아직 더 파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탐정은 며칠을 더 조사했어요. 쉽지 않았지만 끈질기게 파고들었죠.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탐정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했어요. 뭘 찾았는데요? 김소희의 전 남자친구를 찾았어요. 이름은 박재혁. 지금 30세입니다. 둘이 12년 전부터 만났대요. 12년 전이면 그 여자가 26살 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박재혁이라는 사람,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김소희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손이 떨렸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탐정이 내민 사진에는 김소희, 박재혁,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있었어요. 이 사진은 9년 전 거예요. 김소희 SNS에서 찾았는데 지금은 삭제된 상태고요. 그럼 그 아이 아빠가 박재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박재혁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이미 연락했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어요. 다음 날 저는 준호와 함께 박재혁을 만나러 갔어요. 한 카페에서 만났는데 박재혁은 30대 초반에 평범해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정민수 부인이신가요? 네. 최은주입니다. 소희 얘기 들으러 오셨죠? 네. 아이 아빠가 당신이라는 게 사실인가요? 박재혁은 한숨을 쉬었어요. 네, 맞아요. 준우는 제 아들이에요. 준우가 그 아이 이름인가요? 네. 저랑 소희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박재혁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준우 태어났을 때 제가 출생신고하려 했는데 소희가 말렸어요. 사진엔 출생증명서가 있었어요. 아버지란에 박재혁이라고 쓰여 있다가 지워진 흔적이 보였어요. 왜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소희가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하자고. 그런데 그 나중이 계속 미뤄지고 결국 소희가 정민수 씨 이름으로 신고한 것 같아요. 정민수 씨랑은 언제부터 만났나요? 10년 전부터요. 소희가 룸살롱에서 일할 때 만났대요. 근데 저는 소희랑 헤어진 적 없어요. 네. 소희가 이중생활 한 거예요. 정민수 씨한테선 돈을 받고 저한테는 사랑을 받고 박재혁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그럼 왜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이 때문에요. 준우가 제 아들이니까. 준우가 물었어요. DNA 검사 해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준우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시면 알 거예요. 박재혁이 준우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박재혁을 빼닮았어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저도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소희가 정민수 씨 재산 노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얻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금요일에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양측이 모였죠. 김소희는 자신만만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화장도 평소보다 흐트러져 있었어요. 이제 인정하실 거죠? 준우가 정민수 씨 아들이라는 걸. 그녀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게다가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결과부터 보죠. 이준혁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읽더니 저를 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최은주 씨, 좋은 소식입니다. 네. 유전자 일치율 0%. 준우는 고인 정민수 씨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김소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말도 안 돼. 다시 검사해요. 검사 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오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도 당황했어요. 이건 어떻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준호와 준서, 지민이도 서로를 껴안았어요. 김소희 씨, 이준혁 변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은 허위 사실로 유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및 공갈 미수입니다. 아, 아니에요. 저는 정말...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우리 측에는 결정적인 증인이 있습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문을 열었고 박재혁이 들어왔어요. 재혁아. 김소희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자신감마저 사라졌어요. 소희야, 이제 그만해. 박재혁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우는 내 아들이야. 넌 그걸 알면서도 정민수 씨 아들이라고 거짓말한 거잖아. 아니야. 준우는 민수 오빠. DNA 검사 결과 나왔잖아. 이제 그만해. 박재혁이 그녀의 말을 끊었어요.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그녀의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준우의 친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김소희가 10년 동안 정민수 씨와 저 사이에서 이중 생활을 했다는 걸 증언하러 왔습니다. 박재혁이 서류들을 꺼냈어요. 준우 출생 당시 사진, SNS 기록, 문자 메시지들. 이 모든 증거가 준우가 제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김소희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숨이 터질 것 같았는지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김소희 씨, 제가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왜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김소희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결국 입을 열었어요. 네, 돈 때문이었어요. 처음부터 계획한 거예요? 아니에요. 처음엔 정말 민수 오빠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분이 절 진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혼한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안 하더라고요. 계속 미루고 핑계대고 저는 바보처럼 기다렸어요. 그래서 사기를 친 거예요? 민수 오빠가 죽었을 때 생각했어요. 이제 아무것도 남는 게 없구나. 10년을 숨어서 만났는데 아무 보상도 없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기칠 이유가 돼요? 준호가 차갑게 물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우리 가정을 망친 사람이 무슨 피해자예요? 지민이가 소리쳤어요. 김소희는 고개를 떨궜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말했어요. 최은주 씨,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김소희를 봤어요. 초라하게 무너진 그녀의 모습.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김소희 씨. 네. 당신 앞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아이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재혁이랑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박재혁을 봤어요.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김소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고소는 안 하겠어요. 엄마. 아이들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남편 얘기도 다신 하지 마세요. 준우한테도 정민수가 아빠라고 가르치지 말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박재혁 씨. 네. 준우 잘 키우세요. 아이한텐 죄가 없으니까. 박재혁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꼭 잘 키우겠습니다. 김소희와 박재혁이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아이들이 저를 안았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그 여자는 약속대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들으니 박재혁과 재결합해서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죽음과 배신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남편에 대한 감정도 복잡했죠. 화도 나고 서러웠지만 그리워지기도 하고 미워지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게 됐어요. 남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구나.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지르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저한테는 3명의 훌륭한 자식들이 있었어요. 준호는 회사에 복직했고 이전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승진했어요. 준서는 수진이랑 결혼했어요. 제가 수진이 부모님을 설득했죠. 준서는 아버지와 다른 아이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수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잘못을 아들에게 물려선 안 됩니다. 수진이 부모님도 결국 마음을 열었어요. 지민이는 대학원에 합격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밝게 지내고 있어요. 엄마 괜찮아요?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준호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아빠 생각 안 나세요?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생각나지.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근데 이제는 좋았던 기억만 남기려고 해. 좋았던 기억요? 응. 너희 아빠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어. 너희한텐 좋은 아빠였잖아.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아빠 우리한텐 정말 잘해주셨어. 그래. 그 기억들은 진짜야. 그걸로 충분해.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떠난 지 1년. 그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평화를 되찾았어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나름의 평화를. 저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배신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걸 견디고 나면 또 다른 평화가 찾아와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진짜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걸. 그리고 제 곁엔 여전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여자를 고소하지 않은 게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관대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궁금해요. 그리고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평화를 되찾은 최은주 올림.